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주목한 가운데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3% 하락한 21,783.4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20% 떨어진 2,438.9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1% 떨어진 6,271.33을 기록했습니다. 경제지표는 혼재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지난 7월 기존 주택 판매는 재고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시장 예상 밖으로 감소했습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는 7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1.3% 감소한 544만 채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0.5% 증가한 555만 채였습니다. 지난 19일로 끝난 주간 미국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늘었지만 역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고용시장 호조세가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000명 증가한 23만 4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 23만 5천 명을 밑돈 수치입니다. 국제유가가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 우려 속에 2% 하락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의 추가 감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공급 과잉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유가 하락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열대폭풍 하비가 허리케인으로 발달해 텍사스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유가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10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2% 하락한 배럴당 47달러 4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상승 출발한 미국 뉴욕 증시가 장중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와 또 제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경계 심리가 확산됐다라는 분석이었고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투자자들의 관망세는 지속이 된 가운데 코스피는 사흘 연속 오름세를 보였었지요.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사자에 나서면서 코스피는 0.24% 상승한 2,375로 거래를 마쳤는데 코스피가 2,370선을 회복한 것은 10일 거래일 만이었습니다. 코스닥도 0.62% 올라서 647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오늘 시장에 예정되어 있는 두 가지 이슈를 먼저 짚겠습니다. 지난밤부터 3일 일정으로 개최되고 있는 미국의 잭슨홀 컨퍼런스와 또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예정이 돼 있는 날입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먼저 간단히 짚어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 우리나라 시장 모두 할 것 없이 가장 큰 이슈 두 가지로 요약이 되겠죠. 첫 번째 잭슨홀 미팅.
이제 어제 밤부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뭐니 해도 옐런 의장의 연설과 그리고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연설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연설, 그의 연설 중에 혹여나 9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유로존에서의 테이퍼링 이슈 관련된 힌트, 과연 그 시기 내지는 그 강도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에 대한 힌트 찾기에 지금 현재 시장 상당 부분 여념이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 뭐니 해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의 경기 진단 부분, 그리고 이에 따른 통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 여부, 이 부분에 특히나 시장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 이슈, 두 가지 어떤 그 팩터 중에 소위 말하는 고용과 물가, 이 두 가지 중에 고용 부분은 그나마 긍정적, 하지만 물가 부분이 상당 부분 그들의 통화 정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부분. 이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물가 이슈인데, 이 물가 이슈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변수, 뭐니 해도 국제 유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 WTI 기준으로 2% 하락이 나타났었습니다. 공급량이 쉽사리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 특히나 오펙 국가들이 그대 감산 목표량 대비해서 한 73%밖에 최저수준의 감산 목표치 관련 진도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조금은 좀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우리가 가장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 결국은 국제 유가에 어찌 보면 가장 크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 오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월 28일 그가 구속된 이후에 190일간의 어떤 53회의 공판이 진행이 됐었는데, 삼성그룹에 대한 CEO 리스크는 여전히 잔존한다. 그의 실형 구형 여부가 오늘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이렇게 좀 얘기는 되고 있지만, 만약에 그가 실형을 받게 된다라면 과연 주가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이냐,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이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하지만 일시적인 변동성 분명히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주가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과거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 그리고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의 어떤 구속, 이 장기화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주가 움직임을 생각을 해본다면 CEO 리스크는 잔존할 수는 있지만 주가의 펀더멘탈에 정말로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의 영향을 받았느냐라는 경험치를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그 실형 여부, 이 부분이 주가에 중장기적으로 크게 미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실형을 받는다라면 시장 내에 기업 지배구조 조정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 그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오히려 가속화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삼성그룹의 기업 지배구조 조정, 그리고 롯데그룹,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그런 기업 구조조정 이슈, 지배구조조정 이슈가 더욱더 가속화가 되면서 결국 하반기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어떤 지주회사들에 대한 관심 여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관심 자체가 상당 부분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오늘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선거 공판 1심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어떤 그 시장 내 메시지는 분명히 줄 수 있을 것이다 부분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준비되어 있는 이슈 분석을 하겠습니다. 어제로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간 양국의 무역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 영향으로 또 피해주들은 여전히 주가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어제는 또 화장품주 등 그간 사드 피해주로 언급됐던 종목들의 반등세가 좀 눈에 띄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 같은 종목들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본다면은 저점 매수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그런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한중 수교 25주년 어제로 맞이했고 그다음에 큰 뭐 기념 행사는 없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시진핑 주석 간의 어떤 그 화해 모드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크게 그 제기가 되면서 어제 중국 사드 피해 관련주들 뭐 화장품주도 그렇고요 엔터주들도 그랬고 일단 뭐 면세점주도 그렇고요 일단 뭐 상당 부분 반등 양상이 크게 눈에 보이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점 매수 영역 분명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다만 그들과의 무역, 서로 간의 무역 의존도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난 25년간 불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과 관련해서 한 4% 내의 무역 의존도를 가졌다라면 지금 현재는 거의 40%가 넘는 50%에 육박하는 무역 의존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기에 실질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상당 부분 우리나라 경제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정책 당국자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정부 관계자들은 상당 부분 심각하게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에 상당 부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부분 일단 긍정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말씀 좀 드려봅니다. 다만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중국의 어떤 그 뭐 반도체 굴기 그리고 뭐 통신업 굴기, 조선업 굴기 다양한 어떤 그들의 그 집중되는 어떤 그 산업 내 투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 어떤 시장에 지금 현재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기업군들 그리고 그런 산업군들에 대한 다소간의 위협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될 그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뭐 자동차도 그렇고요. 자동차 중국에서 현대기아차가 실제로 마켓시어를 상당 부분 많이 하락이 되었다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만들고 있는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의 급격한 확대 부분 결국은 그들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야만 할 것이고 이를 분명하게 사드 피해로만 우리가 몰아가기에는 부족한 면이 상당 부분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한번 TV 패널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디스플레이, 중국에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패널 생산 확대 지금 줄기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이 지난 6월 이후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불과 2, 3개월 만에 5%, 6%의 패널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디스플레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LG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조금 좀 보수적인 견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중국 내 소비 관련주들, 소위 말하는 화장품주,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 면세점주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주식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저점 매수 구간에 지금 위치하고 있으며 그 저점 매수 분명히 유효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 시청자님께 조금 더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앞서 향후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로 유가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최근 국제 유가가 45달러 선을 저점으로 반등을 한 이후로 한 47에서 50달러 선을 박스권으로 만들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 유가는 50달러 선을 넘어설 수 있을지 향후 유가 흐름 좀 봐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면 국제 유가의 변화. 어찌 보면 지금 비철 금속이랄지 그리고 소프트 원자재 같은 경우는 반등 양상이 크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철강류 그리고 비철금속류 구리도 그렇고요, 니켈도 그렇고요, 알루미늄도 그렇고요. 반등 양상이 크게 돋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유일하게 국제 유가만이 실질적으로 조금 좀 공급 과잉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오펙 국가들의 감산 이행 수준이 지난번 같은 경우는 73%로 평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감산 합의 이행률 자체가 최저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조금은 좀 부정적인 소식이 시장 내에 들려오면서 국제유가 WTI 2% 그래서 47달러 중반대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이 부분
국제유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수급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통화정책도 있겠죠. 그리고 달러화의 방향성도 분명히 국제유가의 방향성을 변화를 가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 또 한 가지 경기의 상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로존에서의 테이퍼링 이슈가 불거진다라면 유로화의 강세, 그러다 보면 자연스러운 달러화의 약세가 나타나면 국제유가의 강세. 결국 최근 보여주고 있는 달러화, 달러 인덱스 93.4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어쩌면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달러화의 가치가 지금 현재 평가가 되고 있다. 소위 말하는 달러화의 약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시면 국제유가의 방향성은 일단 상승세, 상향 조정으로 상향 방향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최근 글로벌 시장 내에서 가장 큰 이슈, 어찌 보면 글로벌 FOMC라든지 유로존 22의 통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국제 유가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클 것이다라는 부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급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현재 조금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뭐 인조이를 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급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빅 이슈가, 빅 이벤트가 지금 이제 10월 중에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놓고 국제 유가의 변화 가능성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 기업이죠. 페데베사. 지금 35억 달러의 채권 상환 지금 10월 만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페데베사 10월 만기에 35억 달러의 채권 만기 상환을 못한다라면 채무 불이행 디폴트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이야기는 당분간 생산 중단 내지는 생산 감소로 이어지게 되면서 원유 공급량이 크게 축소되어지는 그러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이란에 대한 미국의 엠바고의 재강화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가능성도 좀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지난 8월 초 이란에서의 미사일 발사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어떤 미국 정치권의 심기를 크게 건드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발됐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결국은 미국으로 하여금 지난 3년 전 이란에 대한 엠바고 해제 이 부분이 다시금 조금 좀 조여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엠바고가 조금 더 조여진다라게 되면 결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란의 원유 수출량 감소는 결국 글로벌 시장 내 원유 공급의 축소, 원유 공급의 하락, 감소를 야기할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국제 유가의 변화는 어쨌든 지금 현재 경기 상황 그리고 공급단에서의 공급 변화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통화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을지훈련이라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무사히 넘긴 듯한 모습인데요.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어떤 투자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시장 내 오늘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마리오 드라기 총재와 그다음에 옐런 의장의 연설 그 잭슨홀 심포지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잭슨홀 컨퍼런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잭슨홀 미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잭슨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국제회의 여기서 그들의 연설 과연 그들의 연설 속에 소위 말하는 통화정책 변화 이 가능성에 대한 힌트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결국 이에 따른 관망 양상이 상당 부분 짙어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이 되겠습니다. 옐런 의장의 연설과 그다음에 드라기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부분.
아마도 우리 시장 내에는 다음 주 월요일 바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럼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죠. 첫 번째, 마리오 드라기가 테이퍼링과 관련된 그것도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소위 말하는 9월 초에 열리는 22통화정책회의에서 있을 내용을 미리 좀 선제적으로 시장 내 쿠션을 주기 위해서 언급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여부. 근데 만약에 하게 된다, 그리고 안 하게 된다. 근데 안 하게 된다라면 일단은 시장, 안도랠리가 조금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안도랠리, 과연 길고 그 폭이 높은 그런 상황에서의 안도랠리이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짧은 안도랠리, 그리고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안도랠리의 가능성이 클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9월이 지나가면 또 그 다음 달, 그리고 연말 이전의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도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테이퍼링 이슈 단행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가능성, 그게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결국 트럼프와 관련된 이슈 역시, 정치적인 이슈 역시 우리가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그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부분 여전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 자체가 금융시장 내에서의 불확실성,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대두가 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틀 전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부채 증액안 9월 30일 안에 통과를 하지 않는다라면 미국 연방정부 10월 1일부로 잠정 폐쇄, 소위 말하는 셧다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의 너무나 쉽게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가 되기에 그 현실성 여부, 이 부분에는 사실상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상당 부분 많이 있긴 하지만 시장 내 그래도 상당 부분 우려감 내지는 변동성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여전합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 지수 1% 이상 하락이 총 한 4차례 정도 있었는데요. 이 모두 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에 따른 어떤 그 시장 내 리스크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부정적인 이슈가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조금은 더 많이 존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실적 시즌이 끝난 이후 실질적으로 시장 내 이렇다 할 모멘텀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부담감이 작용되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전체적인 경제 펀더멘탈의 변화, 이 경제 펀더멘탈은 여전히 유효하다. 강세장의 지속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고요. 다만 모멘텀의 부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순환매 양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짧은 대응, 그리고 짧은 어떤 중장기적인 대응보다는 짧은 관점의 대응이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부분. 여전히 앞서도 최은정 앵커 말씀하셨습니다. 지정학 리스크, 우리 한반도 리스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있고요. 금융, 통화정책과 관련된 이슈 대기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성 여부 아직까지 명확하게 회복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이렇다라면 수출 관련주들은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수출 관련주도 이제 기저효과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부분. 오히려 기저효과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상승 모멘텀, 소위 말하는 증가 모멘텀, 이런 부분들은 내수 소비 쪽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현재 살충제 달걀이랄지 조금 좀 몸에 해로운 생리대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좀 유통 기업들을 힘들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잔존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수 확대라는 정부 정책의 근간에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중장기적으로 수출주에서 내수주로 좀 이동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모멘텀 플레이 역시 좀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모멘텀 플레이는 앞으로 다가올 가장 큰 이슈. 그저께였죠?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 그리고 애플 컴퓨터의 언팩 행사와 LG전자의 언팩 역시 여전히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 대전과 관련된 부분.
저는 오히려 완성 제품보다는 지금 현재의 트렌드, 결국은 OLED 관련주랄지 아니면 카메라 모듈 관련주, 그리고 생체 인식, 생체 보안, 이쪽에 대한 관심을 지금 모멘텀 플레이의 어떤 그 대응책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이슈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이번 주에는 두 번 뵙네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고요. 기아차 얘기입니다. 근로자 임금 체계에 큰 영향을 줄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다음 주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산업계에는 어떤 파장으로 몰려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세한 상황 어떤지 또 투자 팁까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월말까지 해서 어떤 재계와 그리고 어떤 법적인 관계가 상당히 좀 많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당장 또 이재용 부회장의 또 공판이 있는 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산업계도 많이 좀 긴장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된 쪽이 1심 선고가 31일 날 결정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와 함께 이어질 파장이 크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통상임금이죠. 예, 통상이면은 유주얼. 일단 일반적으로 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냐에 대한 해석들이 가장 또 많이 해석을 하는 이제 법원 쪽의 판단과 그리고 실질적인 판단 흐름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통상임금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저희가 받는 월급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참 어렵네요. 말은 어려운데 중요한 거는 이 한 달 받는 월급에 뭐가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법원이 좀 명쾌하게 설명을 내려줘라. 그래야 앞으로 산업계도 그렇고 노동자도 그렇고 이를 명쾌하게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관점이고요. 네. 거기서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월급 보게 되면은 기본급이 있죠. 거기다 이제 수당들이 각종 붙죠. 직책 수당부터 야간 수당, 그리고 휴일 수당 이런 것들 다 같이 붙죠. 그래서 네. 이걸 가지고 다 포함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반이 돼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야근 수당이나 퇴직금까지도 계산했을 때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거를 잘못 계산해서 만약에 한 2년이나 아니면 5년 이런 식으로 잘못 계산한 부분들을 다시 소급해서 돌려줘야 되는 부분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회사 입장입니다. 근데 노동자 입장 쪽에서 보게 되면 아니 당연히 내가 그 휴일에도 나가서 앵커님께서도 새벽부터 방송하시죠? 그러면 또 새벽 수당이라고 따로 있나요? 예, 저희는 교통수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회사네요. 그런 거 다 챙겨주시는 회사는 서울경제TV는 좋은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받아야 될 권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챙겨야 된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 두 부분이 이제 노사가 이제 맞붙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됐는데, 일단 여기서 2013년도 대법원 판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히, 신의 성실의 원칙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회사가 만약에 조금 어렵다고 한다면은 추가임금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해도 된다라는 쪽으로 가블 오토텍에 대해서 판결이 나온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 특히 마찬가지죠. 저도 방송 출연을 할 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제 시간에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네. 쪽인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욕하면 안 되고요. 아무리 흥분하면 안 되고요. 흥분 좀 잘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근데 이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그때 같은 경우는 약간 사측에 조금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들이 좀 더 확대되는 관점 쪽에서 이는 아무래도 인정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 변화가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됐었을 때 보게 되면 기아차가 만약에 패소한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누적적으로 나왔었을 때에 대한 돌려줘야 되는 비용들이 3조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아차가 연간
영업이익이 한 2조 5천억 정도 나는데 네. 당연히 적자가 나겠죠. 아, 예.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 그리고 거기다가 중기적으로도 그러면 이 부분을 다 포함시켜서 인건비를 계산해야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확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과 함께 자동차나 부품 산업 특히 그러니까 노동에 대해서 직접적인 노동이 관련돼서 좀 많이 쓰는 쪽이 또 조선업이겠죠. 그런 이런 쪽에 대한 또 변화들도 우리도 그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또 소송이 들어갈 가능성이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사회적 비용이 한 33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쪽도 분석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당한 권리를 찾느냐 아니면은 사측에 대한 어떤 방어적인 논리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일단 법원의 해석들이 통상임금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넉넉하게 인정을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고용시장이 경직될 가능성은 좀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물론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미리 전에 이 왈가불가하는 거는 일단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네. 이런 쪽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그 노동 투자와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고용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이 비용이 증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는 생각할 뉴스다라는 쪽으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자금 부담이 생기면 협력 업체에게 당연히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협력업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연쇄적인 반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협력업체들도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나오는 것도 아픔이 될 수도 있겠다는 쪽으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산운용사 펀드들이 최근에 코스닥 종목을 집중 매수하면서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대형주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소형주의 반등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부장님.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변화가 좀 빠르게 이어져서 이제 코스닥 시장도 이제 코스피 시장 뭐 올라가는 것보다 코스닥 시장이 올라갔었을 때 체감적인 효과 그러니까 즉 내가 주식을 해서 와 오늘 이만큼 벌었네 그리고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와 나 돈 좀 벌었어 라고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를 내릴 수 있는 거는 중소형주고 코스닥이죠. 예.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코스닥 시장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수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있으면 잘못하게 되면 셀트리온이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 쪽에서 거의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가능성이 높죠. 예.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이제 완전히 중소형주의 판으로 지금 짜여져 있는 상황 쪽에서 코스닥 시장이 움직여야 여러 가지 어떤 선순환적인 효과도 좀 클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딱 하나 기관들의 수급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스닥 시장을 끌고 나서 적어도 한 3개월 이상 상승시키는 요인들 중에 하나는 기관의 수급들이 특히 이제 투신권 쪽 그리고 자산운용사 쪽에서 매수세를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어떤 흐름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가능성은 좀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투신권이 코스닥 시장을 11거래일을 연속으로 순매수하면서 지금 누적으로 한 950억 정도는 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죠. 예, 그런 상황 쪽에서 봤을 때 특히 8월 달에 시장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코스닥을 매수를 한다는 부분들은 의미가 있는데 근데 좀 자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네. 일단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완전 활성화가 아니라 일단 시가총액 1위 종목 셀트리온에 일단 좀 집중이 돼 있죠. 특히 셀트리온의 과거 공매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좀 청산되는 경향도 좀 나오다 보니까 네. 가장 투신권에서 많이 산 종목을 첫째로 꼽으라 그러면 셀트리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파라다이스, SK 머터리얼스, 그리고 서울반도체, CJ 오쇼핑,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식으로 한 10위권까지 종목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종목들의 특징을 딱 살펴보게 되면은 코스닥을 주도하는 바이오 쪽은 셀트리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관심 1도 없네요. 그런 상황 쪽에서 네. 지금 대표적으로 많이 사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SK 머터리얼즈를 비롯해서 서울반도체 이런 어떤 한 대여섯 종목들은 10위권 안에 50% 이상이 IT 종목입니다. 그러면 투신도 어떻게 보면은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야 되고요. 매매를 했으면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익을 내는 기준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같이 연결시켜서 볼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IT 쪽을 왜 사느냐에 대한 문제겠죠. 네. 당연히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으니까 산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투신권이 분명히 집중하고 같이 보고 있는 쪽이 어디냐에 대한 부분들은 IT다라는 쪽은 빼놓을 수 없다라는 쪽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오늘 봤었을 때 국민연금도 이제 어떤 국민연금 자체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라고 해서 코스닥 시장의 시장 자체에 대한 수익률과 그걸 좀 비교하는 관점 쪽에서 어떤 운용 성과를 가져갔는데 이런 거를 작년 말로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독적인 성과 쪽으로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매매 잘하면 됩니다, 이젠. 어느 정도 되는 종목들, 실적 좋은 종목들 사서 실적을 내서 꾸준히 수익률을 보이게 되면은 그에 따른 어떤 성과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기조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변화와 또 이제 정부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큰 정책들 마련하고 하반기 되면은 어떤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쪽에 대한 우위적인 정책을 좀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도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실적 기반한 종목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IT 기반이 그쪽이 되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 찾아서 계속 매매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세 번째 이슈를 준비하기는 했는데 장 대응 전략이 먼저일 것 같아서 투자 전략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간 부장님께서는 환율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네. 근데 최근에 환율의 움직임을 보면 1130원 아래로까지 내려와서 안정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예, 앞으로 투자 전략은요? 예, 드디어 환율이 1130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과거처럼 이제 1130원 밑으로 내려와서 환율이 좀 안정권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벌써 좀 저희 지수가 2400 위쪽에서 움직였어야 되죠. 네. 2400 한 뭐 다시 50선을 좀 돌파하면서 뭔가 기대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에 대해서 환율을 움직였던 요인주의 대부분이 지정학적 리스크였다.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번 시장의 조정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게 아니다. 아니었다. 예, 그렇게 해석을 내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과연 뭐냐? 그러면 외국인들이 팔아서 나왔던 것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일단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과 외국인들에 대한 탄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달러화 추세와 관련이 있다라고 봤었을 때, 달러화를 또 단기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은 잭슨홀 미팅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게 되면 오늘 장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하고요. 네. 오늘은 일단 시장으로 봤었을 때 2385선 중요한 중기 저항입니다. 이 부분을 시도를 할 듯 말 듯 하면서 끝나지 않을까, 아니면은 좀 약간 재미없이 좀 지지부진하게 끝나지 않을까, 오늘 장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다음 주 장이 좀 더 8월 월말 장세와 그리고 이제 잭슨홀 미팅을 반영하는 흐름들과 어떤 약간 주춤했던 변동성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흐름들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월요일 날 팁 딱 하나만 드린다고 한다면 외국인들 선물을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들 선물에 대한 방향과 변화를 같이 보시면서, 특히 달러와 강세 추이가 두드러지게 더 약하게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드디어 월요일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다시 2400선을 들어가기 위한 어떤 진입 절차를 밟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별 중요한 상황은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특히 전략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전히 IT, 석유화학, 철강 이런 쪽에 경기민감 대응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쪽으로,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뭘 사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런 쪽으로 계속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월요일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을 위해서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네. 그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까요? 일단 2시 반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판결문 있고 이렇게 하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종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삼성이죠. 삼성이니까 많이 좀 시장이 바라보고 있고, 뭐 네. 외신들도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총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이라는 거대, 어떻게 보면 지금 한 사람의 흐름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총수라고 그래야, 그래서 이제 CEO 쪽으로 가닥을 잡는 어떤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스템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발표를 해서 지금 특검에서는 12년을 구형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좀 적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예상은 해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1심입니다.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 항소도 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여러 가지 절차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은 제가 보기엔 적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삼성전자가 혹시 이런 쪽 때문에 좀 영향을 끼쳤다, 오늘 밀렸다 그러면 당연히 매수 기회입니다. 그런 쪽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남윤식입니다.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날씨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셨죠? 오늘은 점차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비구름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 전라남도와 남해안, 제주도는 40에서 80mm, 경남 내륙과 경북 남부는 5에서 10mm가 되겠는데요. 그 밖에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오랜만에 꿉꿉한 날씨를 벗어나 맑고 상쾌한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한낮의 남부지방은 강한 햇볕의 영향으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차차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9도, 인천 2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속초와 강릉 30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 31도, 대구 32도로 덥겠습니다. 남해상으로도 비가 내리겠고 서해상으로 비가 내리다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으로 4m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이 시작되는 토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지만 제주도는 새벽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인 일요일까지 맑은 날씨로 주말에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낮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큰 무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